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교수님만 갖고 계신 인터뷰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인터뷰라는 게 이제 상대방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읽어내는 건데요.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인터뷰 기법이라면 기법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진아 아나운서는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노하우라고 할 거가 참 없더라고요. 근데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는 제대로 잘 질문하고 제대로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게 그냥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입니다. 소통의 기본적 문법 네. 이런 건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무려 6년간 122명을 인터뷰한 우리 시대의 인터뷰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오늘 모셨는데. 네,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포착해서 따뜻하지만 아주 단단한 글로 엮어낸 분인데요. 오늘의 저희 손님 그리고 어떤 책으로 말씀 나눌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TV책방 목소리 이번 주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의 저자인 이진순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한겨레 신문 토요판이었습니다. 네, 이진순의 열림. 화제가 된 인터뷰도 정말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122분을 만나셨는데 책으로 나온 거는 12분이니까 약 10%란 말이에요. 네네. 이 외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애정도 상당히 깊으실 텐데. 물론이죠. 아직도 그 인터뷰 관련 자료, 취재 자료들을 버리지 못하고 다 저희 베란다에 모아놓고 있어서요. 네. 베란다에 볕이 잘 안 들어오는 라면 박스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예. 요번에 책으로 내지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쉽죠. 제 입장에서는. 네. 네. 그 이진순의 열림. 근데 열림이 무슨 뜻일까? 뭐 닫힘 열림 이런 뜻 같기도 한데 뭐 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림, 이렇게 문을 연다, 마음에 뭐 문을 연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을 연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이제 40 무렵에 한국을 떠났다가 50이 넘어서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제 같은 세대 친구들을 만나니까 뭐 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저만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온 사람처럼 굉장히 갑자기 기성세대 티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많이 지쳐 보이고 그래서 계속 자기 성장판을 좀 열어놓고 사는 게 중요하겠구나 나이 들면서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생각을 했습니다. 12분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선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제가 그동안 했던 분들 가운데 뭐 몇 분을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 몇 달간 전전긍긍 하다가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출판사에서 독자의 시선으로 뽑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뽑으신 건데 연령대별이라든가 성별 뭐 이런 좀 각 세대에 특히 어필할 만한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책 제목을 보면서 이 열림의 인터뷰 컬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반짝이는 게 아니라 그 인터뷰의 대상인 거죠. 네. 그분이 당신이 반짝이는 그 순간을 좀 기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진심이 열리는 12번의 만남
이 책 제목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의 스스로 정하신 제목입니까? 상당히 아. 문학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느낌이요. 사람들은 항상 저보고 그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하냐, 만난 중에. 그리고 안팎의 다른 사람은 누구냐. 뭐,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닌 사람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뭐 특별히 누구를 만나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거나 그런 성인군자 같은 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한 방은 있지 않을까. 예, 좀 속된 말로 한 방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유약하고 소심한 측면과 더불어서 그래도 가끔씩 자기 진심을 발휘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당신의 한 방 이렇게 할 뻔도 했어요. 정말요? 네, 당신의 순간으로 네. 간 거죠. 네. 3개 부로, 세 부로 나눠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라 상처의 자리를 끌어안다. 회의하고 거부하며 선택한 삶 이런데 첫 번째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라 여기에 이국종 네. 그 원장 교수님. 네. 교수님이 나와요. 네, 네. 사실은 우리 아덴만의 영웅 환자를 치유하기도 했고 최근이죠 판문점 그 네. JSA에서 북한군이 내려온 네. 총탄을 입은 사람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데 또 이국종 교수님도 까칠하고 또 쉽게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다 이런 세평도 있어요. 네. 어떠셨어요? 되게 인터뷰 자체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5시에 만나셨다면서요? 아, 예. 저는 뭐 만나는 시간이 언제인가는 저한테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새벽 4, 5시가 이분한테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수면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특히 다른 분들이 또 기피하는 시간대 이런 때는 다 본인이 또 솔선수범 그 시간을 많이 메꾸시니까 보통 이분은 4, 5시에도 계속 일을 하시고 그 사이사이 저는 환자 보고 돌아오시면 또 얘기하고 또 긴급 호출 받고 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녹음을 하니까 이제 이게 26 네. 토막인가 27 토막인가 이렇게 나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 이분의 모습은 그런 뭐 천재 대단한 영웅이 아니고 하여간 자신의 굉장히 제한된 한계 조건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려칠까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근데 그래도 그 얘기하면서도 환자 뭐 콜 받으면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예,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그냥 영웅 이국종이 아니고 자연인 이국종을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터뷰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읽혀지더라고요. 네. 휴머니즘적인 첫 질문을 했더니 네, 반감을 네. 표시하고 네, 네. 또 인터뷰가 진행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신뢰를 갖기 시작을 한 것 같다라는 뭐 본인의 생각도 넣으시고 네, 그리고 인터뷰 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만나셨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추가 인터뷰를 위해서 또 배웠죠. 그러면 좀 시간이 생기신 거잖아요. 생각의 틀이라든지 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라지고 바뀌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국종 교수님은요, 인터뷰 요청이 오면 뭐 바쁘시니까 잘 이제 응하지를 못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면 본인이 브리핑할 자료를 이만큼 갖고 오세요. 노트북과 함께. 그래서 굉장히 빠른 어조로 굉장히 그 속사포처럼 온갖 헬기 영상, 수술 장면, 뭐 그동안 있었던 여러 문서, 논문, 기타 등등 파워포인트를 쫙 보여주세요. 우선 당신이 내가 처한 현실, 외상외과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시구나.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이제 한 새벽 2시, 3시쯤 됐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갖고 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이나 이분이 쓰신 글들이나 많이 찾아봤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그 제가 논문에서 체크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굉장히 반가워하셨죠. 그렇죠. 아,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고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나 가치에 저도 그만큼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여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러니까 인터뷰이의 마음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마음을 열리게 하는 열림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열어주신 분들이 감사한 거죠. 네. 예. 이국정 교수 그러면은 그 책의 내용에 죽음에도 계급이 있다. 네. 이런 얘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중증 외상 환자라고 하면 일반 화이트 칼라들은 별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도 중심이고요. 또 환자 가운데 한 3할 정도는 뭐 35% 가까운 사람들은 다 사실 치유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 상황인데 예방 가능 사망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상황 보고 어떤 느낌을 좀 가지셨나요? 그 외상외과 센터에 그 이전에 한겨레 20일 기자가 뭐 한동안 동숙을 하면서 그 환자들의 직업, 신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대부분 그런 블루칼라 배달 택배라든가 뭐 우선 중장비 운전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국종 교수님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신 장면을 봤는데 아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예, 아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교적 안정돼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른바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제때 이송되거나 그렇죠. 그 어떤 시설을 찾지 못해서 이송 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저도 예,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죠. 어느 인터뷰에서 봤더니 이제 그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질문 한 100개 이상 정도 준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인터뷰할 질문을 뽑는 어떤 그 이진순만의 원칙? 아니면 요령이라고 해도 될까요? 뭐 요령? 네. 일단 리서치를 충분히 하는데 그 제가 초기에는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기 전에 이분한테 내가 궁금해하는 것 이것을 미리 메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 전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왜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가? 네. 난 이분한테 뭐가 궁금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거를 메모로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 동영상, 뭐 강연 자료, 뭐 책, 영화, 뭐 모든 하여간 페이스북까지 가급적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보면서 몇 개 단락 주제로 나누고요. 각 주제별 질문들을 뽑아보죠. 그리고 저는 인터뷰에서 질문의 순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어떤 질문이 이렇게 툭 들어가서 좋은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앞에 어떤 얘기들을 먼저 주고받아야 그 다음 얘기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분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뭘로 해야 되겠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죠. 뭐 그러니까 사실 치밀하게 질문이- 사전 구성을 하시는 편이시군요. 예, 가급적 그러려고 예, 노력을 했습니다. 예. 주로 그러면은 그 내가 생각했던 상정했던 상황과 좀 맞아 떨어져 가나요? 진행이? 전혀요. 그러니까 준비는 준비고 네. 예, 저는 그렇게 준비했지만 실제로 인터뷰 이와 만났을 때 뭐 제가 계획한 대로 굴러갈 리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구성안을 쓰고 질문의 배열을 고민하는 과정은 제가 정말 이분한테서 알고 싶어 하는 바가 뭔지를 제가 스스로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잘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하고요. 잘 질문하는 게 참 어렵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유명한 사람들 이제 보면 여러 잡지나 요즘엔 지면들이 되게 많아져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차별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진순의 열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게 뭔지가 다른 지면과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차별화의 전략, 또 이진순만의 색깔 이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내가 대신 묻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그 분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일반 독자와 비슷한 정도의 상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작을 하는 거지만, 그걸 원고에 쓸 때는 내가 왜 그걸 궁금해 했는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그런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자 했는지를 독자들한테 설명하는 편이죠. 요즘 상황이 이러했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기분이 네. 되게 어땠다. 그래서 기분이 이러다 보니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라든가, 뭐 세상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떤 대목이 있다. 그래서 이걸 묻고 싶었다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건 뭔지를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그걸 독자들한테 설명하죠. 왜 궁금해했는지. 네, 다시 인터뷰한 인물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수정 한배 평화재단 상임이사 관련 인터뷰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분과 한 인터뷰의 제목을 이렇게 다루셨어요. 아픈 이야기를 아프게 들어주는 사람. 구수정 이사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그 이전부터 그 구수정 선생님이 쓰신 기사나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보긴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분이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왜 남자분일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글을 쓰신 작가들도 다 남성 작가들이셨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약간 이름이 여자 같은 남자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무렵에 페이스북에서 구수정 선생님이 쓰신 글을 봤고, 아, 진짜 이 없는 길을 내신 분인데, 어찌 보면 우리한테 그 베트남전에서의 양민 학살이라고 하는 커다란 충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를 주신 분인데, 정작 이분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고 계신 걸까 궁금했죠. 네. 베트남 양민 학살 떠올리면 저는 항상 우리가 당한 역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기억하고 이제 하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야만적으로 벌인 어떻게 보면 흑역사라고 하죠. 다크 네,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수정 이사의 인터뷰를 옮기면서 좀 다양한 생각들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 그분도 우셨고 저도 같이 울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증언을 체록하러 다닐 때 이야기, 그때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울컥하셔서 이렇게 뭐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셨고, 듣는 저도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사실은 한국과 베트남 정부 양쪽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정부 선에서는 둘 다 특별히 언급하기를 회피하는 주제죠. 그러니까 어디서도 뭐 안정적인 어떤 후원을 받는다거나 활동 보장을 받는다거나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순전히 민간 영역에서 그 뜻이 맞는 몇몇 그 뭐 언론인이나 연구자 분들과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실제로 담아서 전해주는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 기록을 하고 다니는 분들의 기록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오히려 그 과정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이 이어져서 사실 어떻게 결과물까지 나온 게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에 구수정 이사가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인용해서 쓰셨어요. 네네. 그들의 이야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마치 무병이라도 앓듯 몸이 아프다. 먹으면 토하고 열이 오르고 오한이 들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에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신다. 이야기를 토해낸 그들도 아프고 그 이야기를 받아낸 나도 아프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말씀으로 나누시면서 또 함께 아프셨을 것도 같고. 네. 조금 이제 약간 좀 질문이 가벼워지긴 하지만
어떠세요? 이런 공감의 순간들을 항상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나실 때마다. 그러니까 구수정 선생님이 쓰신 거랑 거의 똑같은 증상을 저도 여러 번 겪은 적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거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거나 뭐 지금 저희 책에도 실렸지만 고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 때 이제 그 학생 그 희생자 시신을 인양했던 김관홍 잠수사의 아내분을 만난다거나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 유품 이런 걸 같이 만지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진짜 몸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아프고요. 이 책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예멘의 그 10대 난민 소녀를 인터뷰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 집에서 뭐 대접한다고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걸 같이 먹다가 울컥해가지고 유경련이 나서 예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현장에서.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 진짜로 얘기 나누는 사람의 상태, 그 과거의 기억, 지금의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약간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비슷한 주파수가 되는 게 아닐까. 원고 쓰는 내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근데 원고를 쓰고 나면은 조금 가벼워지십니까? 그 다음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빨리 예. 거기 몰입을 해야죠. 예. 예. 뭔가 이렇게 살풀이 한번 하듯이 온몸으로 다 이렇게 겪고 토해내고 뭐 그런 과정의 인터뷰에서 글까지 나오면 그건 정말 자식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미루어 짐작건.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책 표지에 이진순 지음이라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되게 좀 민망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저의 무슨 허구적인 픽션이 아니고 저의 창작물이 아니고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얘기가 담긴 거고요. 뭐 감히 자식 같다 이렇게 뭐 제가 쓴 글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뭐 50대의 한 평범한 시민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떤 감정과 어떤 잔상이 남았는지 기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내가 외면해왔던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그냥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받기를 바라죠. 사실은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인터뷰의 어떻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연국 선생님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정답은 없다, 무수한 해답이 있을 뿐. 네. 사실 이 당시 우리의 젊은이들은 하나의 정답으로 치열하게 줄 세우기와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안도 됐고 뭐 공감이 몇천 건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 또는 계기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울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암담하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신문도 보기 싫었고 네. 네, 뭐 뉴스도 뭐 하여간 좀 그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는 왜 누가 좀 야단을 쳐줬으면 차라리 너희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벌떡 일어나라 이렇게 누가 야단을 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시대에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는 이럴 때 좀 뭔가 그렇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어르신들이 어른이 안 계실까?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셨으면은 맞아요.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법정 하고 스님이 계시면 뭐라고 네, 하실까? 맞아요. 뭐 예, 이런 저도 네.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반향을 일으켰냐면 댓글이 수천 건 달렸고 SNS 공유가 몇만 건. 굉장히 그보다 훨씬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한 반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셨고 흥국탄광을 운영하면서 전국 소득세 10위 안에 드는 거부가 되셨지만 재물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어서 유신 시절에 민주화 운동이나 문화예술 운동에 거액을 희사하셨던 분. 이제 크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분의 이야기가 몇만 건씩 이렇게 SNS를 통해서 유통이 되었다는 건 분명히 그 세대를 막론하고 네.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히 그 시기에 그 노인 세대에 대한 굉장히 어떤 실망감 네. 내지는 좌절감 이런 게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깊었고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굉장히 극단적이고 과도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분들은 많은데 이런 노인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의 대답은 뭘 이해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시기에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봐주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너라고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가 그냥 단순히 노인 세대를 이해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차원이 아니라 이게 누군가를 적대하고 혐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가 중요하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인용하신 정답이란 없다. 무수한 해답이 있을 뿐이다. 그 말씀도 저는 최영국 선생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분 주장에 의하면 정답이라는 단어는 박정희 시대 때 생긴 것이다. 그 이전에는 해답이라고 했지 정답이라고 안 했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어떤 독선, 폭력성. 예,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상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타를 하신 거죠. 늘 그래서 기대했던 대로 늘 야단을 많이 쳐주시고요. 지금도 만나면 늘 야단을 저는 맞고요. 그게 참 좋아요. 네. 참 재밌네요.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과 만나면서 122회를 하면서 자기가 바뀌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따뜻한 세상의 시선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선순환되는 모습이어서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30대는 방송 작가로 활동하셨습니다. 네, 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MBC 다큐 스페셜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방송 대상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예. 예, MBC 방송 대상이라서 제가 늘 자랑하고 다니고. 방송 작가로서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좋았다라는 걸 특히 제가 40살에 이제 작가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 가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내가 참 좋은 사람들이랑 일했구나. 일하는 분위기가 참 즐거운 거였구나. 그때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일이 과도해서 늘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라고 느꼈죠. 특히 제가 학생운동하고, 감옥 갔다 나오고, 공장에 있고, 여러, 이제, 제 나이에 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뭔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 네, 보통 30대 초반은 그러지 않나요? 네, 내가 그렇죠. 이제 20대를 지내고 보니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는 시기인데,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죠. 같이 일하는 PD나 동료 작가들하고 막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때가 지상파의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프로그램 네. 하면 시청률이 잘 나오면 30% 가까이 나오고 네, 볼 그 채널이 이상도 셋밖에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만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점심 때 다 그 이야기 가지고 네. 이야기하면서 점심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가 사회적 아젠다를 다 만들어내는 시점에서
방송 작가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젠다를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을 그렇죠.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주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회고할 때 참 좋은 사람들하고의 기억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되게 치열한 고민들을 하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언쟁을 벌였죠. 근데 그 언쟁을 벌이는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 87년 6월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6월 항쟁에 관한 첫 다큐멘터리를 했다라고. 몇 년도죠, 그게? 그게 97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정확하게 10년 후에.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말기라서 우리가 뭔가 새로 이렇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될까? 약간 이런 실망감들도 사람들한테 있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다시 6월 항쟁을 돌이켜 볼 때 그러면 마지막 엔딩 멘트를 뭐라고 쓸 것이냐. 그 6월 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쓸 것이냐. 그게 굉장히 큰 저희 안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였고요. 지금도 마지막 문장은 기억하는 게 그날 그 거리의 사람들은 아직 남아 여기 살고 있다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뭐 제도적으로나 크게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은 있으나 근데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은 되게 찌질하고 좀 그때만큼 용감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긴 하나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그 사람이 희망이지 않을까라는 걸로 예 어렵게 고민해서 썼던 대본이었던 네. 사회적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희망제작소 부소장으로 활동을 또 하셨고 지금 이제 비영리재단 와글 네. 이사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인사 나누면서 명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와글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별 힌트가 그 안에 없더라고요. 네 의성어인가요? 와글? 맞습니다. 네. 저희 명함이 초록색이잖아요. 네. 뭔가 그런 풀뿌리 정치, 풀뿌리 시민 정치 그런 새로운 정치 혁신 운동을 그냥 뭐 특별히 전문가나 그 직업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정치를 바꾸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가 굉장히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참 중요한 거니까 뭐 의견을 배제하고 걸러내고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하게 올라올 수 있고 수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안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시민 참여형 어떤 그 정치 플랫폼이라든가 또 그런 새로운 정치 혁신에 좀 뜻을 같이 하는 청년 세대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끝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TV 책방 북소를 찾아주시는 모든 손님께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은 책에서 얻은 한 구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제가 제 인생의 책 뭐 이런 걸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 뭐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냥 갑자기 딱 떠오르는 책이 아주 오래 전에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읽었던 책이었어요. 그게 이제 루이제 린저가 쓴 이 삶의 한가운데 혹은 예전에 번역본으로는 생의 한가운데 저희 때는 생애 네, 한가운데 네. 읽었어요. 저는 사실 그 책을 중학교 때 삼중당 문고라는 이 작은 포켓 문고로 읽고 그 이후에 그 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필기해서 좋아하는 구절을 써놓고 한참 여학생 때 이제 그럴 때였던 것 같아서 특정 대목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소개를 하려고 찾아봤습니다. 언니는 혹시 한 마리 새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고양이, 말똥가리, 담비, 어린 학생들, 겨울 추위. 이 모두가 그를 쫓고 있어. 새는 이런 한가운데 살면서 새끼들을 키우고 있어.
한순간도 나뭇가지에서 마음 놓고 앉아있지 못하지. 그래, 새를 봐. 새가 어떻게 앉아있는지를 봐. 달아날 준비를 하고 경계를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나뭇가지에 앉아있잖아.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적으로 보는데 노래 부르는 거야. 이 대목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우리는 한가롭게 저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그렇죠.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새는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불안과 공포와 뭐 굶주림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예. 그래서 다시 요번에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제가 이 책을 찾아보면서 이 책이 정말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 이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도 사실은 이 30몇 년 전에 읽었던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대목과 같은 내용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생애 한가운데에서 숙연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진순 작가의 어떤 그 삶을 관통하는 화두는 결국 인간이 아닌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했고요. 후속 인터뷰로 또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그 느낌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체력이 회복되는. 네. 오늘 TV 책방 북소리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을 쓴 이진순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